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어릴 때는 도덕과 윤리만 열심히 배우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사회인이 되고 보니까 생각보다 법률 상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법률 상식이 왜 필요한 것 같냐며 이유를 들어보니 내가 굳이 잘못하지 않아도 간단한 법을 알면 왠지 손해보는 일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 문제에 대한 시청자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셨습니다. 이럴 땐 이런 법의 인기 법률 멘토 두 분이시죠.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한 해 동안 이럴 땐 이런 법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소소하게 이제 법률에 관한 문의들을 또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은 생활 속의 법률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그런 예시를 가져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법조인이 되시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의뢰를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뭐 법률 상식을 좀 물어봤던 거라든가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제가 상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무슨 주식 투자를 물어봤어요. 아, 법률 부분하고 뭐 투자 부분하고 다른 건데 네. 일반인들은 변호사는 다 알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물어보는 분야를. 게, 예, 그래서 그때는 알아 투자하시라고 제가 뭘 알 수가 있냐고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전공이 또 그러다 보니 상법 제가 학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좀 받은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군요. 김 변호사님은 기억나세요? 저는 그 처음 사무실에서 상담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엄청 긴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딱 들어갔는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인데 그 만기가 되는데 돈을 안 주고 있다. 그럼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소송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막 집주인분이랑 맨날 싸우고 문자로 거의 뭐 폭행까지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도움을 드렸다. 굉장히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첫 그렇죠. 적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면은 나가서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들어야지 막 했었는데 그러기도 되게, 하나요, 실제로? 실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잘 모를 때도 있죠. 사실은 지금은 뭐 좀 덜하지만 두려워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정답을 드려야 돼요. 그쵸. 근데 그 의뢰인이나 상담자 입장에서는 빨리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괴리감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찾고 있으면 불안해하죠.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가? 그래서 안 찾는 것처럼 보이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변호사의 노하우가 능력이죠. 있어요? 자신감을 보여야 돼요. 다 안다는 듯한 느낌. 근데 다 안다는 느낌만 보이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확한 해답을 줘야 되고요. 모른다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게 또 변호사의 용기가 아닌가. 이건 제 전문이 아니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간혹 변호사 중에 모르면서 억지로 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 얘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큰 용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럴 땐 이런 법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법률 상식 이야기들을 사연과 함께 저희가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참 재미나요. 비상금에 관련된 건데 혹시 두 분은 나만의 뭐 비상금을 모으는 방법이라든가 숨겨놓는 방법 있을까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금은 아니고 그냥 돈 같은 거를 책상에다 제가 하여튼 뭐 이런 데 넣는 경우 있거든요. 자꾸 없어져서 지금은 안 합니다.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아니, 책상 제 서랍 같은 데 넣어놓는데 항상 아내가 돈이 필요한 걸 써버려요. 이렇게 다 빼가지고. 쏠쏠하죠. 또 그거 써먹는 그래서 재미. 비상금은 요새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시고요. 사실 미혼이시니까 비상금의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혼자 사니까 그냥 뭐, 제 마음대로 잘 지내고 있죠. 네, 자, 그럼 사연 한번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자,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1년 전에 청소를 하다가 거실 책장 위에 돈 뭉치를 발견했는데요. 남편의 비상금이었습니다. 그 뒤로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냈었는데요. 얼마 전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도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아, 설마 부부 사이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제가 처벌받지는 않겠죠라고 올려주셨어요. 아주 남편분이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봐요. 그렇죠. 어떤가요? 이게 근데 아내분께서 남편분께서 비상금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서프라이즈로 돈을 이렇게 모아놨네.
그러면은 고의가 없으니까는 뭐 절도죄나 이런 게 당연히 안 될 거고 네. 그게 만약에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금인데 내가 빼야지 그러면 이제 고의는 절도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를 하면 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을 할 때 이런 가족 간의 일까지 국가에서 다 처벌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해서 재산범죄 중에 뭐 특정한 몇 가지를 빼고는 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을 면제해주는 규정이나 아니면 고소를 해야만 형을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절도죄 같은 경우에 배우자는 형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고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이거는 친족상도례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아내와 남편이 따로 돈 관리를 하는 부부가 네.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갖고 나 잠깐 급하게 뭐 몇백만 원만 빌려줄래? 안 갚아도 됩니다. 안 갚아도 원칙적으로는 되는군요. 갚지 네. 않는다 하더라도 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네. 다만 고소는 안 되더라도 네. 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빌려 같은 거 안 갚으면 네. 민사소송으로는 가능한데 글쎄요, 뭐 남편이 뭐 이런 남편은 잘 없죠. 그쵸. 뭐 아이, 주죠. 너무 뭐 야박해요. 잘 감추든가 그러니까. 걸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거는. 비상금이 걸렸을 때는 주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서프라이즈 선물이야. 서프라이즈. 아까 것처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네. 이게 좀 가정이 평화롭죠. 그렇죠. 아니, 선물이었어. 이러면서 오히려 안 싸우고 안 잘 싸우고 나가야겠죠. 평화롭게. 그렇죠. 네. 정리가 좀 됐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사연 또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오빠 아이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새언니와 오빠와 맞벌이를 하기 때문인데요. 엄마는 종종 제게도 조카를 함께 봐달라며 찾아오곤 하십니다. 그런데 오빠와 언니는 이런 엄마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는데요. 엄마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신데 아무리 손주지만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양육비라는 거는 양육을 하지 않는 부부 일방이 양육을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될 비용을 양육비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만 남편, 아내만 가능한 게 양육비 청구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 조모도 가능한가가 지금 문제가 됐었는데 네. 2016년에 새로운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 판례는 뭐냐면 17년간 아이들을 돌봤던 할아버지가 네. 자신의 아들하고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했던 사건이 오. 있었는데 그 경우 한 4,700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향후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 경우는 17년간 정말 아예 방치를 한 겁니다.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인데 돌아오지도 방치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겼을 경우는 네. 법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아내, 남편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불가능한 게 원칙인데 이 판례를 기점으로 본다면 아주 심각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할아버지한테 양육을 맡겼는 경우 네. 이 경우는 한두 번은 안 되는데 네. 만약 아예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맡겼다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군요. 예. 네. 일단은 좀 두 분께서 감사한 마음을 어머님께 갖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그렇죠.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용돈 드리는 마음으로 용돈이 아니고 그만 노동의 그쵸, 대가를 그쵸. 준다고 네, 해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돈 더하기 노동의 그렇죠. 대가로. 용돈 당연히 드리는 네, 네. 거고. 예. 알겠습니다. 어릴 때 용돈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혼났네요. 네. 네. 다음 사연으로 얼른 넘어가 볼게요. 두 분은 혹시 뭐 등산 즐겨 하시나요? 저는 뭐 몸이 좀 이렇게 덩치가 있고 이래서 숨이 차요. 그래서 등산을 즐겨 하진 않는데 네. 사람들, 친구들하고 원할 때는 많이 가는 편입니다. 등산을 그러세요? 가고 뭐 동호회라든지 오. 향후회 그런 쪽으로는 등산을 많이 갑니다. 워크샵이라든가. 워크샵 같으면. 아니 왠지 산 타실 때 좀 네. 날다람쥐처럼 잘 올라가실 것 같은데. 약간 좀 제가 좀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몸이 좀 민첩한 편이에요. 몸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산을 뭐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잘 어울리시고. 예. 김 변호사님 등산 좀 하시나요? 저는 회사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아. 그때만 가고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냥 이제 예, 가시는 대표님 가시니까 어쩔 수 네, 없이 이게 따라가가지고 힘듭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등산 30년 차인 등산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태우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항상 라이터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산을 오를 때 라이터 갖고 가면 무조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산림보호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꺼내지 않아도요? 예, 이 소지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불이나 또 담배를 필 수 있는 인화 물질 네. 같은 걸 소지하게 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왜냐하면
안 꺼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갖고 감으로써 산불의 어떤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산불을 만약 내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 아예 처벌받습니다. 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실화라 하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산에 올라갈 때는 불이 날 수 있는 담배라든지 아니면 담배 피울 수 있는 라이터 같은 것들을 소지하지 않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등산인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도 이거를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좀 미리 알아두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얼마 전 아파트 놀이터에서 손녀가 바이올린을 잃어버렸습니다. 금방 놀이터에 놓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경비실로 가서 CCTV를 돌려보자고 말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만 볼 수 있다고 하며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주민이 보자고 하는데도 보여주지 않는 거, 이거 맞는 건가요? 예, 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CCTV 영상 자체가 이 개인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네. 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게 다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적으로는 CCTV를 누구에게나 함부로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경우는 뭐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시행 규칙에 뭐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 예, 그래서 네. 그 특정한 경우로는 뭐 정보 주체 자체 본인이 자기가 뭐 내가 찍힌 걸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 뭐 이거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 아니면은 범죄에 필요한 경우에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의무 규정이 아니라 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그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에 안 맞으면은 제공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뭐 경찰에서 영장을 들고 와서 받아간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만약에 긁은 경우에 네. 이게 범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형법상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인 경우가 있어서 과실손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애매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뭐 저장을 해달라, 보여줄 수 없으면 저장을 해달라, 나중에 증거로 쓰겠다 네. 이렇게 하고 주차장이 그 차단막이 있는 경우에 그 안에서 사고가 났으면은 그거는 주차장 관리인한테도 사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범인을 못 잡으면 네. 그건 아마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우리 할머니의 경우 사연 같은 경우에도 안 보여드린다면은 뭐 저장이라도 그럼 해달라 이렇게 미리 요청을 좀 해놓으면은 지워질 염려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저장 안 됐으면 그 얘기를 한 사람한테 뭔가 손해를 물을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못 잡았으니까 이거 손해를 배상해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럼 굉장히 난처해지겠네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영상 잘 따놓으시면 되는 거긴 하죠. 잘 저장을 해놓으면 되겠군요. 자, 다음 사연 볼게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요, 대리약 처방에 대한 사연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엄마는 94세 노모입니다. 이런 엄마가 항상 처방받아 드시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약을 처방받으려면 도시로 나와야 해서 저희 집에 가끔 오실 때마다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아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 후로는 제가 지속적으로 약 처방을 대신 받아서 약을 보내드리는데 이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이게 의료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원래 대리 처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환자를 받는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에 따라서 뭐 약을 짓다든지 해야 되는데 보지 않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향정신성의약품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함부로 처방받아서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법에는 그렇게 대리 처방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는데 애매하죠. 그래요. 94살이고 시골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조금 예외가 있지 않을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어떤 예외냐면 동일한 질병이어야 되고요. 또 장기간에 이제 동일한 처방을 계속 받아왔고 환자가 지금 상황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뭐가 문제가 좀 되고 또 의사가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이 딴 사람이 아닌 직계 혈족 가족들이 가서 처방을 받는 경우 이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예외 요건을 갖춘다면 대리 처방도 허용이 되는데 이 요건이 불비된다 그러면 대리 처방으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실 환자보다는 의사가 이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꼼꼼하게 아마 체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연 주신 분은 사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이 있죠? 부분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또 본인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의료법 규정은 의사한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받아와도 의사가 처벌받아요. 의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의사가 이제 환자한테 물어보고 네. 가족 맞느냐, 주민등록 등본 보고 또 환자 나이하고 처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네. 의사가 잘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받아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이었네요. 자, 다음은 치맥에 관련된 건데요. 두 분은 혹시 치맥 좋아하시나요? 어제도 먹었습니다. 예. 저도 먹었어요. 매일 먹습니다. 예. 갑자기 우리 아이가 네. 치킨을 먹고 싶다 해서 치킨을 보면 갑자기 본능적으로 맥주가 끌립니다. 맥주를 또 괜히 먹게 되는. 저는 맥주는 못 마셨고 이제 치콜. 치콜도 네, 괜찮죠. 치콜을 전 즐겨 먹는데 변호사님은요? 저도 예전에는 치콜을 좋아하다가 네. 이제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치맥으로 바뀌었는데 제 생각엔 치맥을 먹는 시점이 어른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아직. 아직은. 자, 그러면요. 이제 치맥에 관련된 사연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치맥을 즐겨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치맥 배달도 즐겨 시키는 편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치맥을 배달하는 데 있어서 병에 든 맥주는 되지만 생맥주는 함께 배달되지 않는다고 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데 우리나라 법은 치킨이랑 먹을 때는 병맥주와 먹어야 한다는 것도 지정하나요? 라고 굉장히 격양된 말투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게 조금 뭐 최근에 많이 바뀌고 말이 좀 많았었는데요. 일단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는 것 자체는 네. 주세법 15조에 뭔가 이렇게 가공을 한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네. 이와 별도로 더 문제가 많았던 거는 사실 그 뭐 소주에 뭐 보쌈 아니면 뭐 치킨에 맥주 또 뭐 중국집에 고량주 이런 식으로 시켰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2016년 7월까지 전에는 불법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 술 배달하는 게요? 예, 술 배달 자체가 이 술이라는 거는 나라가 술에 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네. 이게 좀 국가에서 많이 관리를 하거든요. 네. 이게 탈세 문제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뭐 이걸 너무 오용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쵸. 계속 관리를 하는 건데 배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소년인지 확인도 안 되고 또 이게 얼마 팔렸는지 확인도 잘 안 되기 네.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막아놔서 배달 자체가 원래는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뭐 치맥 이런 열풍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실이랑 너무 안 맞는다 계속 얘기가 나와서 네. 이제 조금 고시를 하면서 2016년 7월에 바꾼 겁니다. 뭐 음식에 이제 같이 딸려가는 뭐 맥주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그리고 슈퍼마켓에서도 대면해서 결제한 거는 그거는 배달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제 풀어줬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는 또 사업이 어떤 게 나왔냐면 수제 맥주를 배달을 해주고 거기에 그냥 딸려서 안주를 보내는 그러니까 오히려 술이 주가 되는 사업이 나왔거든요. 네, 배달 사업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히트를 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치맥이나 이렇게 한 잔 두 잔 하는 걸 좀 풀어주려고 한 건데 네. 거꾸로 된 거지 않습니까? 주객이 그쵸. 전도되다 보니까 이거는 또 안 된다라고 해서 고시를 또 2017년 6월에 새로 만들어서 네. 음식에 부수해서 가는 맥주나 뭐 이런 주류는 가능한데 주류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좀 류의 해석을 새로 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조금 문제가 되면서 그 업체는 이제 아니 너무 부당하다. 나도 이렇게 많이 자리 잡느라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조금 뭐 손을 들었는지 MOU를 맺어가지고 음식하는 업체랑 같이 해서 배달을 하는 걸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이게 조금 계속 말이 되고 있고 네. 규정 자체가 근데 너무 모호해서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규정이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 이 경우는 가능하고 이 경우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집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김 변호사님이 봤을 때 어느 경우는 괜찮고 어느 경우는 좀 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치킨을 시켰을 경우에는 맥주 2캔까지는 뭐 어떻게 2캔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모르겠습니다. 주량이 또 차이가 나니까 네. 그거는 제 경우는 한 택도 5캔 없죠. 정도는 돼야 되고. 와. 5캔까지는 허용을 해줘야 한다. 확실히 어른이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참 맹점인 것 같은 게, 그 안주, 치킨 플러스 병맥주는 그렇죠. 10병도 되는데, 맥주 한 병에 안주는 또 안 된다. 이렇게 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좀 새로 고시를 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시청자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는데요. 이런 법률 상식은 좀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알아두면 좋다는 사실 두 분께서 네. 뭔가 사자성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네. 전 요거 용어를 많이 써요. 제가 예전에 했던 칼럼에도 제목이 이거였었는데 법은 밥이다. 법은 어. 예. 밥이다. 법을 이렇게
조금씩 먹을 수 있는데 매일 먹어두면 자기한테 양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본인 주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본인한테 일어날 수 있고 알아두면 요긴하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언이네요. 네. 법은 밥이다. 진짜 네. 멋진 신발인데요. 감탄하셨네요. 예, 네. 그냥 전 일반적인 사자성어 준비했는데 네. 그 적토성산이라고 해서 적토성산. 예, 흙이 쌓여서 산이 된다라는 건데 이런 일반 지식들을 조금 모으다 보면 나중에 큰 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예, 많이 방송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진짜 법 박사가 그야말로 법 박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께서 궁금해하는 생활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 역시도 진짜 많은 그 법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어서 생활 속 법률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과거에는 외국 여행 계획을 세우면 가장 먼저 실천하는 게 바로 영어 학원에 등록하고 또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요새는 가장 먼저 통역 어플을 깝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 가서 이 앱을 사용하려고 하면 급한 상황에 번거로운 절차가 정말 길게만 느껴지죠. 오히려 자주 쓰거나 내게 정말 필요한 말은 외웠다면 좋았을 걸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 이럴 땐 이런 법에서 알려드리는 법률 정보 역시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는 상식과도 같으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주신 법률 멘토 박주현 변호사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친절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고속도로 운전 중 옆자리 아내와 다투게 된 남연어 씨. 큰 다툼은 아니었지만 평소 쉽게 흥분하는 아내가 핸들을 꺾는 바람에 차선을 이탈하며 큰 사고가 날 뻔합니다. 가까스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아내를 진정시키는 이때 뒤에서 남연어 씨의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다가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차선을 계속 이탈하시던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내가 홧김에 핸들을 꺾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혹시 죄송합니다만 운전면허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자, 여기요. 남연어 씨의 운전면허증을 받아든 경찰은 잠시 후 남연어 씨에게 무면허 운전이라며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자고 합니다. 예? 제가 무면허라니요? 저 운전면허 딴 지 30년도 넘은 사람입니다. 현재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같이 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알고 보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연어 씨는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석 달 넘게 지방 출장 갔다가 지금 집으로 향하는 길이고요. 아내는 그동안 친정에서 지내다가 제가 데리고 가는 길입니다. 저는 정말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경찰관님. 보니까 취소 통지를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의심스러우시면 저희 집에 같이 가서 우편물을 함께 보시면 진짜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1번,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2번, 법적으로 무면허 운전이므로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정답은 1번,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과실치상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고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에서와 같이 자신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모르고 운전한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고의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법원은 외부적인 사정을 보고 진술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즉, 면허 취소의 사유,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지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